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사정위원회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어떻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만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데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경사노위. 아직 입에 안 붙긴 한데 임금, 노동, 연금 이런 휘발성 큰 대형 이슈들을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일단 개문발차합니다. 노사 간, 노정 간 불협화음 큽니다.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라 앞길이 더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둔 우리 경제의 큰 화근입니다. 올스톱됐던 국회가 정상화됐던 소식이 그나마 반가운 뉴스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안 잘 풀어갈지, 그 해법은 뭔지 오늘 직설이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노동 문제가 주요 현안입니다. 청와대가요, 법의 노조인 전교조를 내년 6월 전에 합법화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직자,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한다는 뜻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청와대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 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사실상의 전교조 합법화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5년째 소송 중이고 박근혜 정부 재판 거래의 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본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2건이 대법원에서만 3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소송 중에 전교조가 계속 승소해왔던 효력정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합법화 방향이 잡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구성을 볼 때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전교조도 정부의 행정 해석 취소,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근본 해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것 또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합법화 방안이 막히는 상황에서 ILO 총회 시점까지 다가올 경우에 결국 정부가 직권 취소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직설 시작의 순서를 좀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와대 의지 얘기를 먼저 시작을 좀 해서요. ILO 문제, 청와대가 ILO 좀 참석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갔다가 본론인 경사노위 이 순서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청와대가 이 전교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이 내용 앞과 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먼저 여쭤볼 텐데 전교조가 사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진 측면이 좀 있는데 갑자기 좀 튀어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상황을 잘 모르실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좀 몇 가지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법의 노조니까 불법이란 얘기인가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을 바깥에 있는 노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 법상에 의하면은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근로자,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래야 돼요. 종업원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해고된 사람은 그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교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별 노조인데 그 이제 노동당 하다가 교사에서 해직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교조에서 쉽게 말해서 현직 교사가 아닌 분이 사람, 있어요. 해직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전교조에서 노조원으로 인정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쭉 묵인해 왔었는데 정부도 알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는 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걸 시정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전교조에서 계속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을 위반한 노조다 해서 법 외 노조로 이렇게 아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취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2013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당시 대선 과정에서 네. 이거는 ILO 협약에 의하면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노조에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ILO 협약 조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는 당시 ILO 협약에 우리가 지금 ILO에 가입했는데 협약의 몇 가지는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우리가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비준을 안 하고 예, 있는 게 있으니까. 비준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공약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게 지금 경사노위의 공익위원들이 이 ILO 협약과 관련된 전교조 해직 노동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도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라는 발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좀 따라오시려면 몇 가지 용어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먼저 전교조는 법 외 노조다라고 하는 조영철 교수님의 설명에서 법 외 노조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노조는 노조인데 노동조합법 바깥에 있는 노조란 뜻인데, 그 이유는 해직 교사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해직됐으면 교사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 박근혜 정부의 논리였고,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예. 30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좀 진행 상황인데, 최영호 고문님,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거 그냥 합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할까요? 지금 일단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말씀하신 대로 노조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이걸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국회에 가서는 이게 뭐 어느 세월에 이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직권으로 이것을 이제 폐지하는, 왜 양대 지침 폐지한 것처럼 네. 이렇게 폐지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법적인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지금 뭐 아까 우리 자료화면에도 보신 것처럼 내년도에 네. 이제 ILO가 100주년을 창립 100주년을 맞는데, 100주년이에요. 예. 현재로 지금 진행된 사항은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해야 된다, 이랬군요. 그런 얘기들이 자, 그 얘기는 나오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내년 6월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권으로 취소해버려서 합법화해놓고 그리고 ILO 총회 갈 가시겠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조연설 100주년 기조연설을 하는데, 우리 기본협약이라는 ILO의 기본 정신에 예. 우리가 뭐 충족치 못하는 그런 법 체계를 갖고서 기조연설 하시는 자체가 예. 조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들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께서 전교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뭐 비판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동조합은 자치가 원칙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해놨잖아요. 예. 그건 다른 나라에 대부분 있는 조항인데,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사용자나 고용주에 비해서 피고용인들이 사회경제 약자에 취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고, 그 교섭을 요청했는데도 근로조건이 개선이 안 되면 파업도 해라고 아예 헌법에 박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로 전교조 자체 판단의 문제였던 스스로 것이죠. 판단할 문제이지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예,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동창회 하는데 누구를 회원으로 뭐 할지 말지 예. 그걸 국가가 정해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예, 그렇죠.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 사회가 우리 논란 벌일 거 되게 많잖아요. 예. 노조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과도하면 그걸 비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국민들이. 예. 근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건데, 아하. 2013년도에 지금 직권치소 이야기 나오는 게, 노동부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팩스를 하나 보냅니다, 전교조 사무실로. 예. 조합원이 10만 명 가깝고 국내 최대 교육단체인데 노동조합이면서 네. 갑자기 당신들 노조 아니라고 통보합니다. 네. 팩스 한 장으로요. 그렇게 노동기본권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저도 국민들께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게 혹시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얼마든지 비판하실 수 있고 예. 사회적으로 당연히 공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 노조 기다 아니다는 것을
권력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하, 그런 그리고 뜻이다. ILO라는 게 이제 국제 노동기구 유엔의 공식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 예. 국제연합에 거기에 이제 87호, 98호가 그 유명한 결사자유 단결권 규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결사를 하고 단결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ILO 가입 국가입니다. 근데 대부분 ILO 가입 국가들이 비준한 거 한국이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 대목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교조 얘기하다가 청와대 얘기했다가 갑자기 ILO로 훅 넘어가니까 ILO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1919년인데 예. 생각을 해보니까요. 1919년에 우리는 3.1 독립만세 운동했던 해예요. 일제 치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1 만세 운동 벌일 때 전 세계는 ILO라는 국제 노동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당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자본주의 이제 초창기 중반기 이렇게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에 대한 어떤 착취나 수탈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는 막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꼭 혁명이 아니어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챙겨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내셔널한 기구가 생긴 다시 거고. 본론으로 돌아오면 ILO 협약에 따르면 전교조처럼 해고자도 노조를 할 수 있다라고 협약에 명기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한민국은. 예. 가입은 해놓고도. 아니 근데 그 해석의 차이인데요. 주어가 예. 87조 말씀 주어가 근로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고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로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는 해고자도 지금 와서 얘기를 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나눠져야 되고 또 ILO는 지금 해고자도 뭐 괜찮다는 그런 유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어는 근로자, 워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번역은 네네. 노동자로 하는 게 정확할 것 노동자는. 같고요. 왜냐하면 워커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는 예. 노동 힘쓰는 자라는 뜻인데 노동자가 맞는데 아니 예.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문제는 좀 개헌안에 보면 근로란 개념 다 노동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근데 어쨌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누구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국제 규범에도 맞고 사회적으로도 상식적인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교조 집행부 선생님께서 직권 취소가 최선이다. ILO나도 법 개정 전에라도.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이 직권 취소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노동부 장관이 직권 취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전교조의 주장은 이미 뭐 인터뷰를 예. 통해서 나갔고 오히려 노동 시민단체들은 인권단체들은 직권 취소해도 될 걸 너무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ILO가 규정하고 있는 해직자도 노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문화된 이 규정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건 좀 진짜로 해석을 좀 해주시죠.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ILO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까? ILO가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ILO는 당연히 예. 이 조항을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된 사람은 그 노조가 그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 노조원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ILO의 자기들 규정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 대한민국 노동조합법은 해고자나 실업자는 그 노조의 가입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이라는 규정이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법과 국내 노동법과 ILO 규정이 충돌나는 건 분명히 존재해 왔죠. 그렇죠. 그래서 ILO는 이렇게 이제 그 국내법이 ILO 조약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ILO의 조약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그 근로 규범이니까 이걸 좀 따라줄 것을 권고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ILO에 가입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ILO의 그 조약들을 따라주기를 권고해왔고 그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몇 가지 조항을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 ILO가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고 이제 가입을 허용을 해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ILO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다 비준을 다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권고를 해왔던 것이죠.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고 휘발성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님들이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지금 권고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거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그 예로 들어 나와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교수님이 세 분이 설명해 주신 이 국내법과 ILO 규정 간에 충돌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국내법을 고치든 대통령이 직권으로 하든 ILO를 따르겠다. 해직자, 실업자, 노조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이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많이 너무 받고 늦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 최대 교원단체는 교총하고 정교조입니다. 예. 그리고 정교조에서 아무나 지금 조합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사 자격이 없는 분을 막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멀쩡히 열심히 교사를 하시다가 지난 그 정부에서의 어떤 반노동 정책이라든지 정교조를 탄압하는 정책과 맞서다가 해고가 되신 분이에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나 다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조합을 위해서 자기 예, 조직원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투쟁하다가 해고된 사람을 예. 어찌 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상규나 도의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ILO가 이제 우리 조 교수님 굉장히 점잖게 설명해 주셨는데 ILO가 지금 이렇게 권고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는 정부에서 수용 안 해도 되는데 노조를 누구로 할 건지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걸 여러 차례 공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강한 톤으로. 예.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고 곧 있으면 G20에도 나가는 당당한 세계 선진국에 지금 들어선 나라입니다. 네. 국내적으로 여러 뭐 논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근데 유엔 산하의 가장 큰 국제 노동기구의 권고를 계속 거부하면요.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위상에도 문제가 되고 아하.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은 노동은 후진국이다. 노동 후진국이다. 예,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안 소장님은 예. 기본적으로 만시지탄이다. 지금이라도 예. 빨리 예. 국내법보다는 ILO 협약을 비준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금이라도 늦었다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의견이시네요.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 가야 될 길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 논란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 논란들 제가 그걸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를 들면 조합을 누구로 할지는 노조에 맡겨놓고 가도 이제 이런 문제는 자율에 빨리 해결을 하고 문제가 가자는 없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이 과도하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국민들. 예, 좋습니다. 예. 뭐 그 과도하다라고 지금 뭐 논란도 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 시청자 입장, 이거 뭐지 좀 어리둥절해서 지금 여쭤보는 근데 이게 겁니다. 공약으로 이미 대통령 공약도 여러 번 있었고 예, 노동부 산하의 과거청산위원회에서도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공고도 좋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에서의 질문을 제가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게 경영계 측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분명히 종업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무력화하고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거를 노동조합 자율에 맡기게 되면 취지는 좋은데 혹시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실업을 했어요. 그럼 A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을 해서 실업자가 됐어요. 해고가 됐든 실업이 됐든. 그런데 B라는 사업장에 가서 노조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면은 사용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너무 넘어서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의 여지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 A라는 회사에서 퇴직해서 A사에 가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을 대변을 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교섭단체를 하는 것들이 이제 노조를 활동하는 주 목적인데 네. 그러면 실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해고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결국은 어떤 큰 얘기,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큰 줄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기가 해고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개인 편향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지금 우리 안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정교조 같은 데서 지금 해고자라 그러는데 자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노동활동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 뭐 테두리 안에서 불법 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 이 노조활동을 했다고 나라에서 판명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됐거든요. 즉 그분들을 다시 그러면은 뭐 정교조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정교조의 판단이라 그러지만 불법 행위한 데 대해서는 어떻든지 막아야 됐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나 뭐 이 그분들이 해고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많이 혼재돼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것이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란이 많으니까 그거는 좀 빼고 교수님. 전교조 활동하시다가 해고를 당한 분은 현직 교사가 아니니 전교조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그 방침을 ILO 기준에 맞춰서 바꾸자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지금 경영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전교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전교조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이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은 A 사업장에 다니다가 해직을 떼거나 실업된 분이 B 사업장으로 가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노동계의 문제다.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요. 전교조는 산별 노조입니다. 산업별 노조. 그러니까 예. 전교조는 어떤 특정 학교 교사의 노조가 아니라 교사 전체의 그 노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교 밖 노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어느 뭐 학교 서울고등학교 노조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국 지방 학교라고 다르지 교사 않고. 노조인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조라고 하는 것은 기업 밖 노조이기 때문에 이제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다 산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노조가 기업 노조인 거죠. 예. 삼성전자 노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해고된 사람이 삼성전자 노조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죠. 그거는 예.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해고된 사람이 삼성 노조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럼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갔겠냐, 다른 목적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 최 교수님 뭐 이런 이제 그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봤을 때 제 그런 질문의 요지는 예. 이게 단순한 우려입니까? 아니면 이게 허용이 돼서 합법화가 되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예.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은 뭐 현대자동차 다니던 사람이 해고됐는데 갑자기 삼성 그 전자 노조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삼성전자의 지금 없지만 물론 네. 노조가 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어허. 그걸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 경영자 쪽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예.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이걸 허용할 때 법적으로 허용할 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네, 하면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 중에 사용자나 노동자 말고 네. 전문가 중립적인 공익위원 안에도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그러니까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조합원, 노동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활동인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노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다른 회사 경쟁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우리 노조로 온다고 하면 어느 노조가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절대 안 받죠. 예. 노조 자체적으로도 정화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노동조합 활동 각 노조의 자율성과 정화 능력을 믿고 가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그다음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이러면 노사 협약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던 자를 노조원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규정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것도 ILO 협약 그렇지 위반 않습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노조 활동하다가 또는 부당 해고된 분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묶는 것은 그 결사자나 단결권 조항이 너무나 부합하지만 그러면 경쟁에서 직원이었는데 그냥 뽑아준다, 노조원을 해준다는 건 누가 봐도 어색하잖아요. 그걸 강행할 이유도 없고 그건 노사협약에서 단체협약으로 이건 노사 자치가 우선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뭐냐면 단체협약에다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던 이는 노조원 자격을 줄 수 없다 넣으면 되고요. 제 질문은 그럼 과도한 우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하지만 있지만 안전장치 얼마든지 단서 만들 수 조항이나 있다. 실제로 어느 노동조합도 경쟁회사 직원을 우리 노조원으로 받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최 고문님 동의하세요? 아니 우려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는 뭐 기업별 노조 맞습니다. 노조 체계지만 민노총, 한노총이 위에 상위 기관으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래서 보낼 수 소위 소지가 말하는 있다. 연결, 결합 뭐 이런 것들에
뭐 이거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아니 있는 단소 조항 적으면은 안전 장치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소 조항 자체가 그거를 뭐 자치라 그러는데 자치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해석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개연성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적다. 네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덧붙이면 산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막으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기업 노조가 아니라 그 산업 전체 노동자들이 뭉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해고자나 실업자나 구직 예정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독일 네. 같은 경우도 보면요, 세계적으로. 그건 막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경쟁회사 직원이 예를 들면 다른 경쟁회사 노조원이 되고 네, 막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조 교수님이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고 없다. 단서 조항을 두면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 우려 속에 예. 청와대의 입장은 명확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전교조 합법화 한다는 것도 이해해도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는 우려감이 그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분명히 법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 그 뭐 전제를 놓자면은 예. 다음 정권에 와서 또 바꾸면 어떡하죠? 자꾸만 직권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면은 이게 뭐 전 정권에서 한 거 지금 바꾸고 또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발 예.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 지금 2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시국회까지는 꼭 여야 간에 법제화하는 부분들이 꼭 기본이 된 다음에 그러한 조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될까요? 박사님, 교수님,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국회 예.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될까요? 일단은 불법이었는데 합법화하는 건 아니고 예. 원래 멀쩡한 있던 노조가 갑자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예. 비법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데 비정상됐던 거를 정상화하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영호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긴간에 말하자면 노동자의 어떤 주장이 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치열하게 감론을 하고 우리가 안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 한국사에 가야 될 길이 많은 나라에서 예를 들면 특정 보수적인 정당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을 또는 그런 조치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하에 됐으면 참 직권으로 좋겠는데. 취소할 수는 있지만 예.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딱 정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예. 좋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안 소장님이 지금 아주 정말 애써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다 치고 저는 현실적인 지금 정치 상황에서의 전망과 경우의 수를 여쭤보는 거니까 조 교수님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의 한 표십니까?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청와대가 직권으로 처리할 거다의 한 표십니까? 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은 뭐 보수 야당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같지는 않고. 않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영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한국 사회가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수용해야 우리가 될 거다. 유럽하고 FTA를 맺었을 때 유럽에서는 예. 이제 그 항상 문제 삼죠. 노동 덤핑하는 거 그걸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기준을 서로 다 지켜야지 공정한 경쟁이다. 그래서 네. 한국 같은 이제 선진 국가가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제 노동자 권리들을 이렇게 취약하게 하고 그래서 임금 수준이 낮고 이런 거는 되게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FTA를 맞을 때도 항상 그걸 요청을 했던 문제가 것이고요. 되죠. 예.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유럽 연합에서는 한국에다가 너네들 그거 약간 좀 덤핑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많이 나오는데 사실 8개 조항에 대해서 이 ILO의 최대 주주라는 미국은 8개 중에 6개를 비준을 안 했거든요. 일본은요. 일본은 2개나 안 있고 유럽은요? 우리나라는 4개에서 4개. 네 개, 4개가 남아 있고 유럽은 거의 뭐 다 돼 있는 거고. 오래된 그 그러니까 노동의 미국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2배나 겁니까? 높죠 그러면. 2배나 그러니까 높은 근데 거다. 아까 우리 얘기 근데 나온 것 논란의 중에 소지가 좀 있는데요. 아니, 나온 것 중에 지금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은 자율, 자율. 자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돼 있으니까 자 우리도 그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거죠. 예. 지금 뭐 갑자기 법제하고는 분명히 또 싸움박질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추가 조항들이 쌓이면서 이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미국만 이야기를 해도요. 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노조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미국인이 노조에 가입하라는 연설을 합니다. 선동 연설을 합니다. 네. 공화당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봐라 반대할 거면 이렇게 일본 최저임금 인상을 막 설파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협약 안 한 것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완전 친노조를 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라고 대통령이 선동을 한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근데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10%밖에 안 돼서 되기 때문에 아직 이러면 낮기는 저는 하죠. 안정적인 노사관계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노동자를 많이 포괄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이러면 노사 간에 잘 대화하고 협력만 되면 예. 전 산업 현장에 평화로운 노사관계로 갈 수가 있는데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함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모든 걸 더 청와대와 대통령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사노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내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경사노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옛날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사업자, 정부 이렇게 딱 세 군데였으니까 아주 심플했는데 경사노위는 좀 복잡하네요. 일단 18명입니다. 명수가 18명인데 한번 쭉 펴 보시고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왜 빠졌는지 설명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력 근로제 때문에 민주노총 지금 화들이 많이 나셔서 불참한 채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저게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그랬었죠. 예, 노동계, 경영계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부의 목소리를 좀 빼는 모양새를 지금 갖춘 거고요. 네. 저 밑에 지금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개혁이라든가 예. 또 디지털 그다음에 금융산업위원회 그래서 앞으로의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는 것까지 지금 뭐 거의 그런 아주 폭넓은 미래를 향한 그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자, 기본적인 질문, 기초적인 질문, 국민 입장에서 경사노위에서 뭐가 결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권고 아니에요? 예, 그게 다 국회로 가서 법제화가 돼야 위원회니까. 되는 거예요? 위원회니까. 예, 그다음 이제 뭐 대통령 뭐 그다음 국무회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뭐 그다음에 효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걱정스러운 게 조 교수님. 어차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대타협 기구인데 대타협은커녕 민주노총이 빠지고 개문발차하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은 빠졌지만 또 그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과거에 노사정, 그러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그다음에 그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 이렇게 구성됐던 거에서 네. 이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예, 이런 것들이 다 소상공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소상공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탄력 근로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실업 구조제에 도입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등등등. 예. 그러니까 노사 문제만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문제라든가 고용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본 것을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이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 안으로 국회에 이제 입법 같은 걸 추진하겠죠. 추진한다. 그랬을 예. 때 물론 국회가 이것을 수용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회가 뭐 수용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그러나 그런 것이 법은 없었을 국회가 때 만드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어젠다 의제가 국회에 왔을 때 정부가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는 네. 것보다는 그래도 합의안을 당연히. 만들어 오면 훨씬 낫죠. 당연히 노사정 합의하고 소상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다 해서 합의를 본 그 무게가 실렸는데 예. 그냥 그 국회에서 아니 싫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합의를 본 그 무게가 실려서 국회에 왔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는 거죠.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노사정 합의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합의를 봐서 그런 사회적 그 무게가 실려서 그 의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거하고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정부가 그냥 하는 거하고는 역시 국회가 훨씬 더 그걸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노사정위원회는 기억이 나는데 경사노위가 뭔지 국민들이 이름도 생소하고 이게 입에 붙지도 않은 이 위원회에 과연 힘이 실릴 거며
정말 과연 정부는 여기다 힘을 실어줄 의지는 있는 거며 네. 그리고 이 복잡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안이 과연 돌출된 것인가. 당장 민주노총이 빠졌지 않았느냐. 뭐 해법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 특히 네. 경제적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래서 노사, 공익위원까지 무려 27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막 밤샘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사실은 그 전에 노사정위원회는 예를 들면 양대 노총과 또 경영당 두군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소외되어 있거나 내 입장이 대변되지 않는 여러 경제 주체들, 노동자 주체들이 우리 입장이 반영이 안 돼요. 사회적 대화를 그리고 어차피 나는 거기 논의에 많았습니다. 참석을 예. 안 했는데 이러고 반대하면 특히 그만인 거죠.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사용자한테도 아쉽고 양대 노총한테도 아쉬웠던 네,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좀 다양화됐거든요. 앞으로도 더 다양화될 전망이고. 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변되고 또 막 힘 대 힘으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대화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 방향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힘을 엄청 실으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예, 예. 양대 노총을 최대한 복귀시키려고 했고 예. 그래서 민주노총도 기본적으로는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의원대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대의원대가 무산되는 바람에 추인이 안 됐고 그 사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그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계약한다는 입장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지금 현재 복귀할 동력이나 근거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 대목에서 예.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진짜로 들어는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아닌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예. 현재 민노총 집행부는 선거 반가워서 여쭤보는 때부터, 겁니다. 예, 예. 선거 때부터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당선이 됐고요. 의지는 경선에서.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분류상으로도 온건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투쟁은 투쟁대로 대화는 대화도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들이 시민사단체들이 보기에도 투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어찌됐든 경제적 이해관계 첨예한 경우에는 제로셈이나 한쪽이 완벽히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안 소장님은 예. 민주노총 들어올 거로 보세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들어올 예. 거라고 들어올 생각합니다. 것 다만 같냐고요. 대의원 대회에서 추인을 받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현재 정부 여당이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탄력 근로제를 정부가 좀 그럼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저는 됩니다. 일정하게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올해 초에 했다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갑자기 바꿉니까? 그건 좀 근데 설득력이 지금 떨어진 청와대 부분이죠. 공식 입장은 저 탄력 근로 확대 후퇴 못한다가 공식 네, 입장 아닙니까? 자, 지금은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예, 법 예. 논의까지 거쳐서 아직도 험도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업종도 있잖아요. 우리 직설에서 토론한 것처럼 뭐 여름날 빙수업체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영화를 뭐 4달간 찍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노동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조금 더 예외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탄력 보시는군요. 시간을 확대를 그리고 1년으로 단위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을 뭐 4개월에서 5개월 단 조금만 더 뭐 연장한다 이런 타협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작용을 좀 줄인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도 그래도 우리 입장이 일부라도 반영됐고 예. 거기에 예를 들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고 뭐 정교조 법의 노조 철회된다든지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복귀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4개월, 5개월 절충안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안이 있을 수도 그런 있다는 얘기를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불참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예, 그래서 박사님 그러니까 정확히는 참여하려고 참여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방침을 밝히고 의지는 있다는 대의원대회에서 얘기예요. 집행부가 예, 예.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대의원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대의원대 찬성하려고 했는데 아하. 대의원대가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 사이에 탄력근로 논의가 터지면서 약간 일이 꼬여버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 인사들이 불필요하게 민노총을 비판하는 예. 멘트들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예, 꼬여있다. 그 속사정 얘기는 안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공식 대 공식의 입장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은 탄력 근로제 확대 절대 못 받아들인다며 총파업했고 들어가고 싶어도 명분 없다가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고 청와대는 탄력 근로 확대하겠 6개월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일단 개문발차한다.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민노총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밑에. 근데 본회의에 지금 참석을 안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절대로 왜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왜 민노총 단체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들어올 건가 안 올 건가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이 2번이나 단독은 이제 1월 달에 단독,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 두 사람 앉혀놓고서 설득 작업까지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뭐 대의원들이 뭐 참석을 안 해서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빨리 이런 파업을 할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빨리 나와서 무조건 들어오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면 진짜로 들어올 마음이 없으면 위원회도 하지 말든지. 위원회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그렇군요.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꾸 이제 민노총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노총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민노총의 진짜 속마음은 들어올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탄력 근로제 문제 때문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보시기에. 지도부는 지금 그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지도부는 왜냐하면 있다. 지도부는 그 민주노총 그 위원장 선거할 때 참여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려고 대의원대를 했는데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밑에 그 조합원들은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보시네요. 현재는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고 있다.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예. 것 같고 안질것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 절충안만 주면 들어온다라는 저도 조 교수님 말씀이시고. 의견 비슷합니다. 공약도 했고 온건 진보 성향의 지도부인데 예. 그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뭐 서로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탄력 근로제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예. 예를 들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명분을 굉장히 잃었다. 아하. 약해지고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노동계를 또 민노총을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지적들은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대화 파트너잖아요. 예. 조합원이 80만, 90만이나 되는 거대 노동자 단체입니다. 네. 대화를 해야죠, 더. 그리고 일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수정 보완의 가능성 정도를 열어놓고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탄력 근로제가요. 요번 사실 총파업의 쟁점이 아니었어요. 이거 예고된 거예요. 8월 달에. 예. 뭐 산입범위 확대되고 그래서 11월 달에 총파업 한다 그래서 한 거지. 탄력 근로제는 그 뒤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명분 싸움에서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지금 이 우리 뭐 경사노인가요? 여기에 위원장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세요. 문성현 예. 위원장이 우리 노동운동계의 대부고 진짜로 합리적이신 분인데 그분 얘기조차 안 들으면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민노총. 아니 뭐 내 탄력 근로제 문제가 어찌 됐든 어제 총파업의 그 공식적인 명분이 됐었고 예. 탄력 근로제 문제를 왜 민주노총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와 그렇죠. 너무 이건 작은 얘기니까 지난번에 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도 잠시 우리가 저 복귀를 15년 전으로 좀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03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친노동 정책으로 주창후 나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파업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청 강경하게 대응했다가 노동계하고 강대강 충돌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조 교수님. 예. 그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지금은 노동조합이지만 그 당시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가 형성할 수가 아니었었죠. 없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고속도로 운송 예. 올 스톱됐었죠. 마비됐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운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가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도저히 그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불법 파업인 거죠, 사실. 노조가 이제 갈 대상이 노무현 아니었으니까. 대통령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법적으로 이제 그 화물연대 그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가 없는 그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불법 파업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
속마음으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하는 거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해는 여러 가지 하면서도 불법을 대통령 입장에서 용인할 수는 없었던 다른 거죠. 방식으로 예, 예.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예. 노정 관계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부터 삐걱대면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소리 예. 그때 나온 거죠. 이제 대통령 못 해먹겠다. 대통령 못 2003년 해먹다 5월. 소리. 예. 그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당시에 또 금연하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담배 새로 폈잖아요. 노동비서관이 오기만 하면은 담배 피운다고 권양유 여사가 노동비서관을 또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예. 끊었던 대통령께는 담배까지 다시 피게 만들었던 게 이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노정 간의 갈등으로 이게 가면 이게 국정 운영에 이게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탄력 예. 근로제 문제하고 이 민노총 불참 문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풀어야 될지.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정교조 문제 이야기할 때도 예. 혹시 주장이 과도하다면 토론이 필요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정교조 입장에서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지금 것처럼,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러면 양대 노총의 혹시 주장이나 어떤 행동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거나 과도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양대 노총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또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너무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걸 성찰해봐도 예.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말씀도 행동도 또 서로의 신뢰, 기본적 신뢰. 예,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몇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도 그런데 지금 취하지 이낙연 않았습니까?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홍영표 원내대표 지금 정부 여당의 주요 실세들의 워딩을 보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이게 들면 민주노총은 저런 발언 때문에 더 화들이 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광역지사인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훨씬 더 친노동 행보도 하고 있고 한국노총 집회에 직접 참여도 해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잖아요. 청와대하고 민주당은 더 싫어하잖아요. 비판 그러니까. 받더라도 가서 이야기 듣는 게 맞는 거죠. 가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저는 예. 홍영표 대표님, 임종실장 발언을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달라고 얼마든지 공고할 수 있고 당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당신들은 사회적 약자 아니야. 이제 더 성숙하게 행동해라든지 또는 지난 대선 때 우리를 지지하지 안 해놓고 와서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들 그게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정부 당국자들이나 책임 있는 여권 적절치 않다는 지도부로서 거예요. 할 예.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발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령 사적 감정이 있다도 그건 배제한 다음에 어쨌든 양대 노총의 조합원이 200만 가까운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경제 노동 정책의 추구 알겠습니다. 파트너들입니다. 예. 최대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득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그게 바로 설득의 알겠습니다. 묘미고 타협의 묘미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것도 하기 전에 막 감정적으로 비난해버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타협을 하고 설득을 아니 당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2번씩이나 만나주고 독대도 하고 얘기들 다 한 거 그보다 뭘 더 해줘요. 예. 그래서 예. 같이 와서 이제 얘기해 보자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것조차가 지금 올라오는 예. 제가 것도 오늘- 오늘 오늘- 이야기를 예, 하면요. 예. 선생님 그래서 저도 불참한 것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철학은 확고한 것 같고 노동계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긴 하지만 정부의 행태를 예. 문재인 대통령 꼭 집어서 비판하지 않는 이유도 대통령의 노동 존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박사님 말씀처럼 좀 불만이 있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또 투쟁을 하더라도 저는 출범할 때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좋겠다는 의견을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는. 예. 정부 길들이식의 파업 이런 것들은 예.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으셔야 돼요. 네, 뭐 이제 네, 민노총이 그렇게 해서도 예.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저도 대단히 아쉬운데 다만 탄력구제를 밀어붙이는 모습 때문에 복귀하고 이렇게 함께할 명분이 조금 더 사라진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공식 출범을 했고 네. 일단 개문 발차했으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민노총 잘 설득하고 막 이제 물밑 협상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를
국민들의 바람은 오히려 그걸 테니까 그런 국민들의 그 공감대는 있다로 세 분도 거기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 더 다음으로 좀 많은 넘어가도록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통해서 예. 잘 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죠. 제가 예. 좀 서둘러서 좀 이 논의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나와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가계부채가 설마 그랬는데 진짜 1,500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데 나눠보니까 가구당 8,000원씩이랍니다. 8천만 원이랍니다. 빚이. 근데 좀 조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DTI 강화하고 SDR 도입하고 그래서 빚 줄인다 이거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금리 올린다고 예고도 돼 있고. 근데 왜 가계부채가 이렇게 100조씩 올라서 1,500조를 돌파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전히 집이 문제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예.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돈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동차가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인다 그래도 지금 그 탄력 때문에 쭉 그렇죠.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해서 엄청나게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았고, 그래서 중도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대출 규제를 한 것은 이제 신규 그런 거는 규제가 되지만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뭐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데 불가피한다.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반가운 소식인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약간 둔화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국민소득 증가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질문 좀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빚이 늘을 때 가계 소득도 따라서 늘면은 사실 뭐 그런가 보다 소득도 늘고 빚도 늘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통계를 봤더니 제일 걱정이 이건 뭐 민간 연구소에서 네. 더 하실 테니까 최 고문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빚 늘어나는 증가율 속도와 액수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너무 낮다. 5%를 넘긴 적이 없다. 이 통계는 팩트입니까? 네, 팩트죠. 6.7%대 이제 4.5%. 그래서 빚이 늘어가는 건 6.7%.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늘어가는 건 4.5%. 근데 그 갭은 그 갭만큼이 이제 뭐 위험분으로 위험인데 아. 자 가계부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평균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다 넣고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이죠. 예, 평균을 내다보면은 어딘가에는 맞지 않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인즉슨 부자들이 빚 많은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없죠.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 빚 늘어나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 개의 가구에 대한 그런 걸 핀셋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놓고 하면은 사실 부채라는 거는요. 뭐 괜찮은 거예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돈 빌릴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은 해피한 거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거든요. 예, 그것도 예. 자기의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런 한 개의 가구들을 우리가 안전망으로 갖고 갈 거냐에 대한 거지 크게 하면요. 사실 이렇게 놓고 하면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계부채 1,500조야. 괜찮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금융자산이 3,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은 평균으로 내면은 충분히 갚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 이해됐다. 1,500조, 1,400조 그 숫자는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죠. 중요한 거는 한계 가구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걱정인 거다 이거예요. 걱정할 그렇죠. 사람만 예, 걱정하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빼고. 예. 아니 우리 박사님이 예. 역시 이제 좀 오히려 우리가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막 경제 위기다, 막 망할 것 같다 이런 게 사실 오히려 해법을 흐리잖아요. 예, 맞아요. 차번에 예. 짚어주셨으면 맞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에서 예. 저는 이게 같이 봐야 될 게 이자 수입하고 이자 지출이거든요. 예, 예. 가계부채가 결국 문제가 되고 소득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네. 월급 올라가고 중소상공인들 경제 민주화되고 갑을 문제 해결돼서 소득 올라가고 소득 합니까? 이자로 다 지출하면 이자로 다 나가면 장하 꽝이죠, 실장님이 뭐. 말씀하셨던 올해 말에 옮겨 나타났는데 안 나타난 이유가 이자로 많이 지출합니다. 아하, 예. 자, 평균적으로요. 은행 대출만 합치면 은행하고 보험하고 저축은행 대출 합치면 800조 정도 됩니다. 가계 대출이. 그러면 그것을 연금리 5%만 해도 한 달에 한 17만 원, 20만 원 빚을 이자를 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근데 1,500조로 하면 아까 이제 가계를 나누면 우리가 2,100만 가구쯤 되거든 통계청. 예, 예. 그러면 아까 8천만 원 된다 했으니까 예. 실제 이자는 더 내고 있는데 원금까지 같이 내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예. 그런 일을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소비가 안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생각하고 걱정이시다는 말씀이시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말 그대로 민생경제연구소시네. 예, 가계부채 예. 자체도 이제 문제는 있지만 그걸 무조건 막 큰 얘기라고 할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계는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예. 제가 작년 재작년 전까지는 이자 소득이 더 많습니다. 국민들이 받는 이자 이자 소득이. 지출보다. 예.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작년 재작년에 이자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자 소득보다. 이자 지출이 그러니까 많아졌다. 저는 이제 최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자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예, 예. 이자를 내는 것보다 전체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중상위 계층들은 현재 부채가 일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근데 결국 중하위 계층들이 안 그래도 소득도 적은데 이자도 많이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예. 저 금융 전문가이신 조영철 박사님. 제가 요 좀 만나 좀 여쭤봅니다. 금리가 1% 올라가면요. 대한민국 이 정도 가계 부채면은 이른바 한계 가구에 있는 39만 가구가 금리 1% 오르면은 속절없이 그냥 만세 부르고 망한다. 이 통계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너무 겁이 나는 통계라. 그거는 좀 과장된 것 예. 같고요. 과장입니까, 이건? 그러나 공포 부담이 이건 증가하는 공포예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민들은 아무래도 상호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이른바 이쪽에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좀 더 높을 거 높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쪽의 대출 금리 상승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 부담분이 좀 더 클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죠. 서민들이 더 클 거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도 이미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 이쪽의 가계부채의 연체율은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약간 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연체율, 이른바 예. 우리가 언론에서 어려움을 겪고 말하는 있는 거죠. 한계 가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인 예, 거죠. 예, 예. 그 밑에 빚 갚기가 어려운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서민금융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연체율 증가,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한 통계적으로 가지 나오는군요. 그거는. 사실은 그것도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금융위기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예, 될 상황은 거지는 아니다.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BIS 비율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다. 부동산 그러면은 떨어지면 지금 LTV 60%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초과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LTV 60%를 넘어서게 되면 BIS 비율 계산할 때 이제 위험 가중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네. 이제 회수를 하려는 하기 시작하죠. 시도가 발생하고 그거, 이것은 예.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아니라 그거는 재앙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부동산 하락이라는 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제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요거는 유념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네요. 제가 예. 그 1%가 이제 만약 금리가 사실 지금 사실상 이제 오를 전망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 지금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그 대출금리 정할 때 코픽스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하잖아요. 네. 금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또 우리 주택담보대출 보니까 실제 한 시중금리도 65% 올라가고. 정도가 변동금리로 네. 되어 있어요. 고정금리가 조금 더 비싸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가입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역전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다들 걱정인데 이러면 이자가 조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가게에. 그래서 어떻게 바로 망합니까, 가게가. 절대 그것은 과장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해줘. 이자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득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과 중산층 저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은행들이 지금 4분의 3분기까지 이자 수익만 30조가 네, 됐습니다. 예대 마진 금리도 지금 최대치로 지금 책정된 걸로 나오잖아요, 예. 최근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그 폭을 은행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가계부채로 인한 국민들의 저소득적 고통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 폭을 최대한 줄여라. 늦게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의 이익을 줄여라. 은행의 유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이 최근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취약 가구들의 대출 금리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취약 가구들. 일단 그것은 그만큼 소득을 조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이자 수입을.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책임성과 유연성은 발휘해 주셔라. 왜? 어허. 이자 수익이 4분의 3분기에만 30조. 현재 3분기. 그리고 현재 3분기까지 작년 영업이익인 순이익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만. 그러니까 충분히 좀 예를 들면 이자 인상의 시기를 늦춰주거나 좀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 정도는 우리 국민도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안 소장님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영호 고문한테 마지막으로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이 됩니까? 소위 말하는 이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에 굉장히 또 반란이 하죠. 그럼 정부는 돈 많은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른바 한계 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요,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소득에 일단은 낼 수 있는 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은행을 직접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몇 부채를 가지가 있어요. 특정 계층한테 탕감해주거나 좀 나중에 받아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거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돌아온다고 나올 부수 거다. 할 수 예,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갈 수 있다면 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복지적인 지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감세해 주면은 일단 지출 능력이 올라갑니다. 감세 등등을 하지 정책. 직접적으로 뭐 은행도 예대 마진 갖고서 그 세미나 가서 세게 붙으면 다 자기네들도 예. 이런 뭐 소위 예. 말하는 부도율 뭐 이런 거에서 뭐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할 일은 일단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은 조세이기 때문에 조세 부분들로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무튼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금리가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금리 산정책에도 최근에 무슨 서민들 가상금리 조작됐다는 그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감원 조사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금감원도 금리 산정 개선 테이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그래서 예를 들면 내 금리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금리나 요구권도 최근에 법제화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그거는 들면 저도 박사님 말씀처럼 뭐 무리하게 개입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은행들이 예를 들면 금리 산정책에만이라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해줘서 부담을 많이 내는 것만 줄어들어도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드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어려운 거나 어렵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시간을 좀 내서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쭤볼 게 많고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안 좋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밝은 전망으로 갈지 해법에 대해서는 연말 가기 전에 세 분 다시 한번 모시고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경구 김씨 트위터 문제가 가라앉지가 않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아이디라고 하는 이른바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는 얘기 또 경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땐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해경궁 김씨라 불린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은 KHK631000으로 시작하는 지메일이었습니다. KHK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이름의 영어 첫 글자들과 일치하고 숫자 6자리는 이 지사 이메일의 뒷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해경궁 김씨 트위터 활동이 있었을 때 KHK631000이라는 같은 아이디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디는 지난 4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다음에서 탈퇴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를 두 번째로 교체한 것도 4월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디가 온라인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곳이 이 지사의 집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KHK631000을 김혜경 씨의 아이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이 지사는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글이 오른 시간에 아내가 트위터를 하지 못했을 증거를 제보해달라며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지사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예. 저렇게 동문서답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자의 질문과 이재명 지사의 저 답변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경찰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에 예.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검찰 이제 조사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지. 이걸 왜냐하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이제 여론의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잖아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경찰과 척을 지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이 본인한테 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해찬 대표도 경찰 고소하려고 했을 때 말렸잖아요. 그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과 척을 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B급 경찰이라 그러고 예. 경찰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보여줄 수 있고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는 예. 국민이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지만 저 말을 뜯어보면 예. 국민은 본인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아하. 공세고 정치인들이 본인을 공격하는 거지만 예. 국민이 볼 때는 아마도 내 편일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저런 행동은 결국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네. 이걸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러나 좀 곤혹스러워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렇죠. 동문서답이다 네. 보니. 예. 그러면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예. 제가 그 기자의 질문을 대신해서 다시 여쭤볼 테니까 예. 최진봉 교수님이 좀 번역기를 돌려서 좀 대답을 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기자가 물어본 거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트위터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는 거기다 이메일 주소 넣게 돼 있죠. 그렇죠. 이메일 아이디 주소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이른바 해경궁 김 씨의 아이디는 KHK63 어쩌고 저쩌고 예, 번호 맞습니다. gmail.com이니까 예, 그렇죠. 구글 지메일 쓴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넣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다가 이게 누구 겁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알려 줄 리가 없으니까. 알려주죠. 예. 경찰이 요 아이디를 국내 포털에서 누가 썼나 있나 해서 뒤져봤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다음에서 나온 거죠.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똑같은 거죠. 앞부분이 똑같고 네. 뒷부분은 이재명 지사 거랑 똑같고 네, 숫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폐쇄가 됐는데 마지막 쓴 게 어딘가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 자택이었어요.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맞습니다. 기자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이 지사님 댁에서 이 IP가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자, 다시 그럼 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 이재명 지사 이 대답에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답해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 근데 다만 이제 근데 할 말이 있을까요? 제 생각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추측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예, 이재명 지사가 예.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13년 정도에 2012년, 2013년 그 중간에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본인 확인이나 인증을 안 하고 이메일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가 부인 똑같을 수 김혜경 있냐. 씨가 아니래도. 아니래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지메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아이디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선거에서 일하는 수행비서가 만들었고 6, 7명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 지메일 계정은. 네. 제가 만들 줄 몰라서 교수님 제 예. 트위터 계정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서 저 대신해서 만들어 줄 수 있죠? 지금은 어려울 수 지금은 안 있어요.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10 정확히 제가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 13년도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증이 없이도 가능했지만 가능했으니까. 지금은 좀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이메일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측에서는 지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렇다 아무리 이 아이디가 갖다 손치더라도 내 아내라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해명을 할 정황 가능성이 증거일 있다는 뿐이다. 거죠. 그렇죠. 그 그렇게 얘기군요. 얘기할 수 있죠. 예. 아이고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하여튼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죠. 어디까지 갈지. 예. 근데 잠깐 여담입니다만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해경궁이 진짜로 김씨인데 진짜 해경궁은 홍씨죠. 예, 맞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 예. 정조의 엄마. 예, 맞습니다. 해경궁은 홍씨입니다. 홍씨입니다. 김씨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저 사람 성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 어제 또 기가 막힌 또 무슨 저 녹취 육성이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예. 그거 우리
조선일보 사주의 손녀라시네요. 맞습니다. 사장의 손녀죠. 예. 예. 근데 그 육성 저희 안 들려드릴게요. 미성년자니까. 예,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내용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그렇죠. 좀 있어서 맞습니다. 교수님한테 어떤 내용이에요? 야, 참 말로 옮기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10살이죠. 10살, 만 10살. 9살. 만 9살, 그럼 10살. 그러면 여기서 내 2인칭은 누구예요? 운전하시는 기사분인데 연세가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예. 그러니까 어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 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이거 반말을 합니다. 예. 반말을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저 말을 들어보세요. 그 50 몇 세나 되시는 분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하고 치과도 못 갔던 거야. 가난해서. 아하. 그리고 좀 심한 말로는 뭐 죽어야 돼 이런 말까지 썼다는 게 나와요. 아하. 그리고 이 아저씨 보니까 괴물인가 바본가 바보란 말도 나오고요. 아저씨 잘리든 말든 내가 말 안 했으면 아저씨는 해고야.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예. 이 대목에서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 아저씨는 잘렸습니까? 잘렸습니다. 결론은 잘렸어요. 결론은 잘렸어요. 또 잘렸어요. 어떤 사유로요? 그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저걸 녹음을 했잖아요, 이분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녹음을 했는데 이걸 바로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고 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회사에 얘기했으면 회사에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가능한 회사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저런 말을 했으니까 아저씨 죽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야. 이런 말을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이 회사가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이 엄마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사과하라고 그럽니다. 그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회장님의 손녀인 거죠? 그렇죠. 회장님의 손녀. 그러니까 며느리 되는 사람인가 엄마죠.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님의 손녀예요. 그렇죠. 차남의 딸이에요. 엄마는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고.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데리고 와요. 이 녹취록 발견된 그러니까 이 녹취록 회사에 얘기한 다음에 데리고 와서 일단 사과를 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사과해야 되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 아이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랬다고 하면 저라도 사과를 하겠어요. 미안하다고 정말로. 제가 애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한테 사과 안 하고 아이 보내놓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 고쳐놓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를 시켜요.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해고를 시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요. 이게 지금 회사에서 돈을 내고 고용한 거잖아요, 차를. 근데 그러니까 가족이 개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조선일보 해명을 들어보니까 잠깐 임시방편으로 좀 이렇게 한 거지 아예 뭐 사적으로 쓴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해 있더군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보고 또 사적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번이라도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예 뽑을 때부터요. 그 일부에서는 공고 자체를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가족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인 것처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돈을 내고서 운영하는 그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저 손녀의 저 막말 파문과 조선일보라는 회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라는 언론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렇죠. 그대로 사주 일가 손녀의 10살짜리 이 말 갖고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참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육성으로들 이미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죠.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걸로 보여. 모 언론사에서 육성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뭐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처벌해달라고. 아니 뭐 대한항공 저 아무개 씨들의 뭐 손녀라 그러면은 아유 손녀도 그러신가 보다 그럴 텐데 완전히 다른 집안이라 또 처음에는 좀 오해들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오해도 있었고 다른 것보다 제일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이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놀랬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아니 10살밖에 안 됐고 초등학교 3학년이 어른을 향해서 저렇게 반말. 저는 차마 저거를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50대 후반이에요. 저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은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저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내 아이 같았으면 그저 그냥 데려다가 그냥 혼내죠. 회초리로 그냥. 그럼요. 그리고 아저씨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는 부모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 그렇지 않고 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냐면 이게 저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를 괴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린 아이의 육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렇죠. 결이 다른 얘기지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미성년자의 그 육성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방송에 여과 없이 막 내보내는 거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러 육성 이 방송을 좀 안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과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 입장이라면 언론 앞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잘못 기른 점에 대해서는 저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10살이면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니까 교육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대로 놔두면은 조모 씨 딸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방 씨잖아요. 그렇죠, 방 씨죠. 방 씨인데 뭐 조 씨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딸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법적 대응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기르고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벌가의 이 분들은 좀 다른 세상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10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집안에서도 저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남을 보거나 일반인을 보거나 일반 서민들을 볼 때 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혹시나 저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또 뭐 학살 필요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좀 화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뭐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뭐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갑질 얘기 나왔으니까 한 분 얘기 또 한번 해보죠. 셀트리온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죠. 거기 회장님도 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또 구설수 오르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또 갑질을 했어요. 그 셀트리온 회장님 되면 1등석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1등석 타죠. 근데 그러니까 1등석을 탔어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하고 함께 출장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였는데 직원들은 일반석하고 본인은 1등석을 탄 거예요. 1등석이면은 달러로 한 $10,000 정도 가격하니까 한 1,000만 원, 왕복 1,000만 원쯤 되는 1등석이죠. 근데 이제 그 승무원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비행 끝나면 VIP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1등석은 1등석 안에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음료수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안 타봐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타보진 않았는데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대요. 이제 1등석 승객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 이제 항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1등석 승객들만 사용하도록 운영되는 당연히 바가 있어요. 그렇겠죠. 돈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직원들을 거기에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코노미 타고 있는 직원들을 1등석에 바로 불러서 거기서 술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까지야 뭐 호의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장이 그거를 제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규칙상. 그랬는데 이제 사무장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왜 내가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금 승무원이나 항공사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이 서 회장, 셀트리온 서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재를 받아서 아예 들어가지 않고 1등석과 일반석, 그러니까 그 아마 1등석은 아니고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사이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엇갈리고 있군요.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장이. 그 실체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직은 상황이고요.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승무원 측이나 아니면 항공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셀트리온 이 서 회장이 그 상황에서 제지를 하니까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을 얼마 주고 탄 거 아냐, 타는 줄 아냐. 또는 그리고 이제 그 승무원에 대한 이 여성 승무원에 대한 비하 발언도 했다는 거예요. 비하 발언을 했다. 그런 부분도. 근데 그 내부적으로 아직 그 사실관계는 대한항공은 확인 중이기 때문에 얘기고. 그렇죠.
그 했다라고 하는 여성 비하 발언은 지금 차마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역시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회장님 개인의 문제이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저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기업과 사주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본의 아니게 얽히게 되네요. 기업에 계시는 근데 분들도 그건 힘들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 기업의 사주가 이미지가 나빠지면 회사 이미지도 함께 영향을 미치니까 행동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좀 사실관계 좀 확인이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해드릴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의혹이었고 요거는 맞았고 요거는 허위였습니다. 이렇게 좀 과장됐습니다. 이건 좀 시간 좀 갖고 좀 우리 진실 공방을 좀 해보죠.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듣다 10살짜리 아이의 갑질 막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손녀,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데 처음에는 대한항공 핏줄 손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뭐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솔직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항변을 듣고 할 말이 생각났습니다. 10살짜리 미성년자의 육성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괴물로 만든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생활 침해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 방송이 그런 이유로 육성 방송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숙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10살짜리 철없는 아이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잘 사는 방식이 뭔지 다시 잘 가르치고 필요하면 따끔한 훈계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말하는 게 상식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항공, 조선일보, 대웅제약, 종근당, 몽고간장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재벌 후손들의 판박이 막말 이거 우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제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재벌 집안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재벌의 DNA적 자녀 교육과 경영 세습 혹시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되는데 일조하는 거는 아닐까. 걱정도 팔자 논리적 비약이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